안녕하세요. 경남 창원에 사는 35세 여성입니다. 저는 몇 년 전 남편의 바람으로 이혼했습니다. 문제는 이제 와서 저와 다시 합치고 싶다고 전 남편이 매번 찾아오고 있다는 겁니다. 한 남자와 악연으로 만나 얼마 전까지 고통받았던 제 얘기를 평소에 애청하는 유튜브 채널에 보내봅니다. 저는 대기업에 다니는 아버지와 부동산 공인중개사를 하시는 어머니 사이에서 무남동녀로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은 맞벌이시기도 했고 외동이지만 독립적인 사람이 되도록 교육을 하셨어요. 그래서 또래보다 제 앞가림을 빨리 한 편이었죠. 일찍이 전문대 화훼과를 나와서 25살에 작은 꽃집을 창업했어요. 엄마가 부동산 업종을 하시다 보니 어릴 때부터 저축한 돈으로 저렴하고 투자 가치가 있는 건물을 매매할 수 있었죠. 20대 성년이 되자마자 샀던 건물이 몇 년이 지나 저에게 사업을 할 수 있는 종잣돈이 된 겁니다. 10대 때부터 꽃과 나무를 가까이 하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행복하더라고요. 부모님은 제 진로 선택에 반대는 하지 않으셨지만 자신을 닮지 않은 것 같다며 신기해하시긴 했어요. 소규모로 시작한 꽃가게였지만 저만의 디자인과 안목으로 일대에서는 단골도 꽤 많이 생겼더랬죠. 가게를 오픈하고 3년 정도 지났을까 부모님 지인분을 통해 맞선이 들어왔어요. 28살 꽃과 연애를 하는 중이라 남자는 안중에도 없던 저는 생애 첫 선을 보게 되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김준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재니입니다. 저보다 3살 연상인 맞선남은 마산 출신으로 창원에서 자동차 정비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서글서글한 성격과 운동으로 다져진 체격, 부리부리한 눈이 인상적인 분이더라고요. 한마디로 남자다운 느낌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3대 독자라서 부모님이 결혼을 빨리 원하시거든요. 누나는 몇 년 전에 호주로 시집 갔고요. 진희 씨는 꽃집 하신다고 들었는데 확실히 여성스러우시네요. 감사합니다. 준영 씨는 사업하신 지 얼마 안 되셨다고 들었는데 바쁘시죠? 이쪽 계통에서는 바닥부터 배워서 지금은 아는 선배랑 동업으로 시작했는데 역시나 많이 바쁘네요. 진희 씨도 여자 혼자 어린 나이에 가게 창업도 하고 대단하세요. 생각도 안 하고 나간 맞선 자리에서 저희 둘은 대화가 잘 통했어요. 같은 지역 비슷한 상권에서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컸죠. 그리고 중간에 부모님 지인분이 저희 집을 알부자라고 소개를 한 모양이었어요. 맞선남은 제가 부동산을 갖고 있고 어린 나이에 자산운용을 하게 된 점을 흥미로워하면서 질문을 많이 하더라고요. 남자 쪽에서 적극적으로 나와서인지 우리는 빠른 시간 내에 사귀게 됐고 자연스럽게 양가 인사도 하게 됐어요. 특히 예비시댁 쪽에서 고등학교 교감을 하시는 예비 시아버지가 공직에 계실 때 빨리 결혼하기를 원했어요. 물론 저희 친정에서도 남편이 성격이 좋다고 좋아하시고요. 그래서 만난 지 1년 만에 우리는 바로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특히 저와 다른 남편의 성격이 마음에 들었어요. 내성적인 면이 많은 저와 다르게 남편은 시원시원한 성격에 적극적이었거든요. 데이트를 하든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남편이 리드를 하니까 우유부단한 제게 부담이 줄어서 좋았고요. 시아버님은 무뚝뚝하고 보수적인 분이었고 시어머니는 친구같이 친근하고 귀여운 분이셨어요. 두 분 모두 저를 많이 챙겨주시려고 노력하는 게 눈에 보여서 낯을 많이 가리는 제가 한결 편하게 대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신혼집은 남편 명의로 된 아파트를 시댁에서 사주셨어요. 결혼식 전에 집을 고르라고 하셔서 위치도 서로 가게 중간 위치에 있는 아파트를 선택했죠. 결혼을 하고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친정아버지와 남편이 유독 사이가 좋다는 거였어요. 안 그래도 아들이 있어서 같이 사우나도 가고 운동도 하고 싶다고 노래를 부르던 아버지였는데 남편이 알고 보니 아빠의 고등학교 후배였지 뭐예요? 물론 까마득한 후배이기는 했지만요. 또 아버지가 중공업 계통의 일을 하고 있으니 남편과 말이 잘 통하는 점도 한몫했습니다. 누가 보면 부자지간이라고 할 정도로 얼마나 친근하게 잘 지내는지 딸인 제가 봐도 셈이 날 정도였어요. 결혼한 지 1년이 됐을 때 남편과 동업하던 선배가 부득이하게 개인 사정으로 사업을 접어야 했는데 자금 문제로 고민하고 힘들어할 때도 가장 먼저 남편에게 손을 내밀어준 사람이 저희 친정 아버지였어요.
아버지는 30년 넘게 다니던 대기업을 퇴사하고 받은 퇴직금 중에 2억을 흔쾌히 남편에게 빌려주시더군요. 남편도 친부모도 안 해준 일을 해주셨다고 적지 않게 감동받은 눈치였어요. 제가 부모님께 따로 부탁드린 것도 아니고 저와 결혼을 했으니 남편을 자식으로 생각하시는 건 둘째치고 남편이 그만큼 아들처럼 친정 부모님께 잘한 건 사실이었으니까요. 내가 부자라서가 아니라 퇴사하고 노후에 부동산에 투자하려고 생각해둔 돈이야. 몇십 년간 고생해서 일하고 받은 돈이라 더 가치가 있는 돈이기도 하고 자네는 이제 내 아들이기도 하니까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 아버님,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남자가 사업하다가 힘들 수도 있지. 여유 생기면 갚아. 대신 우리 딸한테 더 잘해줘야 하네. 네, 물론이죠. 감사합니다, 장인어른. 그래도 다행인 건 혼자 사업체를 운영하게 된 남편은 급한 불을 끄고 난 후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대신 결혼 2, 3년 차에는 너무 바빠져서 일주일에 얼굴을 한번 볼까 말까 하다는 문제가 생기긴 했죠. 여보, 오늘도 정비센터에서 자고 와요? 저녁이라도 같이 먹으면 좋은데. 미안해. 요새 한창 일 많은 시기라 더하네. 대신 다음 주에는 꼭 집에 갈게. 2년 사이에 사업 규모도 더 커져서 직원 수도 더 많이 늘렸다고 했어요. 가끔 집에 못 들어오는 남편이 안쓰러워서 반찬에 갈아입을 옷 빨랫감을 챙겨오고는 했죠. 늘 저에게는 자상하고 칭찬을 많이 하는 남편이어서 결혼 3년 차에도 딱히 불만이 있거나 서운함이 있지는 않았어요. 많이 바쁜 것만은 빼고요. 시간도 빠르지. 어느덧 결혼한 지 3년이 돼가더라고요. 결혼기념일을 2주 남긴 어느 날이었어요. 다른 이벤트를 챙기지는 않아도 각자의 생일과 결혼기념일 정도는 데이트도 하고 특별하게 보내고 있었기에 올해는 어디서 같이 시간을 보낼까 고민을 하던 때였죠. 오랜만에 집안 대청소를 한다고 이곳저곳을 청소하다가 서재 책상 서랍에서 선물 케이스를 발견했어요. 붉은 장미꽃을 연상시키는 크리스탈로 만들어진 머리핀이었죠. 딱 봐도 손수 제작한 수공예 제품 같아 보였어요. 내가 꽃을 좋아하니까 이번 결혼기념일 선물로 저걸로 사뒀나 보다 하고 설레더라고요. 요새 매번 바쁘다고 신경 못 써줘서 미안하다 하더니 이렇게 미리 선물도 준비하고 감동이었어요. 결혼기념일 당일날 남편은 오늘도 일이 많아 야근을 해야 한다며 함께 시간을 못 보내 미안하다고 하고 끝이 나더라고요. 워낙 지난 2년간 계속 있었던 말들과 일이었기에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그날은 섭섭함에 눈물이 찔끔 나왔어요. 결혼하고 오빠 사업 어려워지고 자리 잡는다고 바쁘고 고생한 건 알겠는데 우리 기념일까지 있고 함께 못하는 건 진짜 아닌 것 같아. 진이야, 내가 나 혼자 잘 살겠다고 이러는 것 같아? 우리 가족 모두 잘 살면 좋겠다고 나 최선을 다하고 있어. 그깟 기념일 한번 같이 안 보냈다고 서운해할 일이야? 당신은 다른 여자랑은 다를 줄 알았는데 실망이다. 당신도 같이 가게 운영하는 사람이라 이해해 줄 줄 알았는데 우리 따로 떨어져서 생각 좀 해보자. 한동안 정비센터에 있을게. 제가 약속을 잊은 부분에 서운하다고 얘기하자 여태껏 한 번도 화를 낸 적 없던 남편은 오히려 자신이 실망했다며 화를 내는 거였어요. 서로 떨어져 있자면서요. 마치 제가 해서는 안 될 말을 했나 싶어 한동안 전전긍긍했습니다. 제 꽃가게는 프랜차이즈 문의가 올 정도로 잘 되고 있었어요. 창원에서 유명한 백화점 문화센터에서 꽃꽂이 강의도 맡아서 하며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죠. 3개월 강의반 1기, 2기를 무사히 마치고 3기 수강생 첫 수업 날이었어요. 낯이 익은 예전 수강생들과 신규 수강생들 12명이 모였더라고요. 첫날은 오리엔테이션 개념으로 서로 인사하고 앞으로 수업 방향에 대해 가볍게 얘기하는 형식이었어요. 각자 인사를 하고 얘기를 나누는데 유독 한 여성분이 저를 뚫어져라 쳐다보더군요. 화려하고 매력적인 생김새의 미인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워낙 입소문이 좋은 강의라 들어보고 싶어서 수강했어요. 한수민입니다. 잘 부탁드려요, 손진희 선생님. 첫 수강이시군요. 반갑습니다. 3개월 동안 잘 지내봐요. 웃으면서 회원분과 인사를 나누는데 순간 제 눈에 머리에 꽂혀있는 머리핀이 눈에 들어왔어요. 예전에 제가 받을 선물로 알았던 장미 크리스탈 머리핀이었어요. 흔하지 않은 반짝임이 매력적이라
잊을 수 없는 액세서리였는데 그 여성분이 하고 있더라고요. 신기하기도 하고 반갑기도 해서 저도 모르게 어디서 구입한 머리핀이냐고 물었죠. 그랬더니 선물 받은 제품이라 어디서 샀는지는 모른다고 살포시 웃더군요. 순간적으로 기분이 묘해져서 여자분 얼굴을 한 번 더 쳐다보게 됐어요. 남편은 진심으로 화가 덜 풀렸는지 약 한 달가량을 정비센터에서 보내더라고요. 이렇게까지 화낼 일인가 싶다가도 한편으로 일한다고 너무 고생하는데 제가 마음도 못 헤아리고 징징거렸나 싶어 내심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한 달 후에는 집에 다시 들어오더군요. 대신 냉랭함은 그대로 유지해서 예전 같았으면 손도 잡고 포옹도 해주고 농담도 던질 사람이 쌩하니 차가워졌어요. 심지어 제가 옆에 다가가면 슬쩍 피하기까지 하는 게 아니겠어요? 남편 때문에 여간 속상한 게 아니었습니다. 화해를 시도하려 해도 틈을 주지 않으니 어떻게 해야 할지 속이 타들어가더라고요. 문화센터 3기 수강생들과 한 달가량 수업을 하면서 많이 친해져서 저녁 식사 겸 회식을 하게 되었어요. 회원 중 묘한 인상을 주었던 장미 머리핀 수강생이 마침 일본식 선술집을 운영하는 사장님이었어요. 이 차를 쏜다면서 저희 회원들을 데리고 자기 가게로 가더라고요. 대부분 주부들이라 그런지 간만에 마음 맞는 사람들과 술을 한잔하니까 다들 들떠서 일어날 줄 모르고 늦은 시간까지 수다를 떨며 놀았어요. 수민 회원님, 처음 봤을 때부터 분위기가 장난 아니다 했는데 이자카야 사장님이었네. 여자 혼자 이렇게 큰 가게 운영하는 거 완전 멋져요. 수민 회원님은 미혼이에요? 결혼은 한 번도 안 하고요? 술자리에서 단연 화두는 술집 사장인 한수민 회원 이야기였어요. 40대 초반의 싱글이라는 그녀는 올해 만난 애인이 있고 술집을 운영한 지 2년 정도 됐다고 하더라고요. 경상도 사투리를 전혀 안 써서 의아했는데 원래는 서울 사람이라고 했어요. 만나는 애인 때문에 창원에 온 지 5년 정도 됐다고요. 저는 술이 안 받는 체질이라 평소에 술을 입에 대지도 않았는데 그날따라 남편 때문에 속상했던 마음이 원인이었는지 주량을 넘어서게 마셔서 살짝 취한 상태였어요. 화장실에서 저도 모르게 오바이트를 하고 나오는데 술집 여사장님이 서 있었어요. 선생님 술도 못 드시는데 많이 마셨나 봐요. 속 괜찮아요? 아, 네, 괜찮습니다. 요새 좀 속상한 일이 있어서 저도 모르게 마셨나 봐요. 뭐가 그렇게 속상한데요? 그냥 남편이 저를 자꾸 피해요. 아니다, 이건 비밀. 취소할게요. 남편분하고 요새 사이가 안 좋아요? 네? 네. 왜 그러는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말도 안 해주고 피하기만 하고 답답해요. 술 기운에 저도 모르게 남편 얘기를 꺼내면서 푸념을 늘어놓는데 여사장님이 입가를 닦으라면서 손수건을 손에 쥐어줬어요. 그런데 술 기운에도 그 손수건이 이상하게 낯이 익어 보였어요. 그러고 나서 정신을 차려보니 집이더군요. 부분적으로 필름이 끊겨 있었지만 회원들이 저를 집에 데려다 준 것 같았어요. 가게도 쉬는 날이라 늦잠은 상관없었는데 무언가 알 수 없는 찜찜함이 가슴께에 얹혀있는 것 같았죠. 내가 도대체 뭐를 놓쳤더라? 기억이 날 듯 말 듯한 답답함을 동반한 찜찜함이었어요. 자다 깼는데도 손에는 손수건이 꼭 쥐어져 있었고요. 아무리 봐도 손수건은 제가 결혼기념일에 남편에게 선물했던 손수건과 똑 닮아 있었어요. 그날은 하루 종일 숙취에 시달리며 쉬었어요. 평소에 안 하던 짓을 하면 이렇게 힘들다는 것을 새삼 느꼈던 날이었죠. 다음날 휴일, 꽃집에 일 처리할 게 있어 외출을 했다가 남편 정비센터에 갈아입을 옷과 빨랫감을 들고 와야겠다 싶어 무작정 갔습니다. 직원들도 쉬는 휴일이라 남편만 있겠다 싶었죠. 계속 답답해할 바에 남편과 속 깊은 대화나 나누고 가야겠다 생각 중이었습니다. 사무실에 들어가니 인기척이 없어서 숙소처럼 쓰고 있는 휴게실에 남편이 쉬고 있겠다 싶어 그쪽으로 방향을 트는데 어디서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당신 와이프하고 스킨십 하지 말라고 했더니 진짜 그랬나 봐? 누구 말이라고 안 지키겠어. 자기 오늘따라 더 이뻐 보이는 거 알아? 맨날 말로만 하지 말고 언제 우리 관계 얘기할 거야? 시간 그렇게 많이 안 남았어? 말할 타이밍 보고 있어.
부모님한테도 말씀드려야 하고. 그런데 당신 와이프 진짜 두뇌 빠진 여자인 거 알아? 어떻게 내가 앞에서 그렇게 티를 냈는데 한 번은 의심을 안 하지? 와이프가 좀 눈치가 없긴 해. 뭐 그러니까 결혼도 할 생각했던 거고. 결혼하고 이렇게 집에도 안 들어가는데 정상적인 관계라고 생각한다는 게 어이없어. 암튼 그래도 그 덕분에 우리가 함께 있을 수 있었으니까 다행이라고 봐야지. 남자 목소리는 분명 남편 목소리였고 옆에서 어떤 여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온몸이 덜덜 떨려왔어요. 그들이 말하는 와이프가 누구를 가리키는 말인지 알게 됐기 때문이었죠. 설마 아닐 거야라는 두려움과 함께 반쯤 열린 휴게실 문에 들어서니 어떤 여자를 무릎에 앉혀놓고 토닥토닥 해주는 남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당신, 여긴 어떻게... 남편은 갑작스런 제 등장에 놀랐는지 말을 잇지 못하더군요. 이윽고 무릎에 앉아있던 상간녀가 얼굴을 돌렸을 때 저는 온몸에 혈액이 빠져나가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바로 제 문화센터 강의를 듣는 술집 여사장이었어요. 수민 회원님이 어떻게 남편이랑... 어처구니가 없는 건 두 불륜 남녀가 저보다 더 덤덤했다는 겁니다. 제가 온몸을 떨며 말을 더듬건 경악하건 상관없이 마치 이런 순간을 기다려온 사람들처럼 태연한 표정으로 저에게 자리를 권했습니다. 어차피 이렇게 된 상황이니 앉아서 함께 대화나 하자고요. 아마 제가 제정신이었다면 화를 내면서 너희 같은 인간들 가만 안 둔다고 무슨 대화를 하냐며 뭐라 한마디라도 했을 텐데 안타깝게도 머릿속이 백지처럼 하얗게 되면서 말 잘 듣는 로봇 마냥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언젠가 할 이야기였어. 보시다시피 나 수민이랑 오래 만난 사이야. 그리고 지금 내 아이를 임신했어. 빠른 시일 내로 이혼하자. 진희 선생님이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7년 만났다던 제 애인이 준영 씨예요. 진희 씨보다 제가 몇 년은 더 만났고 원래 결혼하려고 했는데 준영 씨 집에서 반대해서 못했던 거고요. 말 그대로 진희 씨보다 내가 더 먼저란 말이에요. 그럼 두 사람 나랑 맞선 보고 결혼 준비할 때도 계속 연인 사이였다는 말이에요? 그래요. 준영 씨랑 나 그 전에 잠시 헤어진 적은 있어도 진짜 이별한 적은 없어요. 도대체 그럼 왜 나랑 결혼한 거예요? 부모님이 반대를 하던 말던 둘이서 만났으면 되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자면 길긴 한데 준영 씨 부모님이 결혼을 하면 준영 씨 앞으로 재산을 해주신다고 하셨거든요. 저는 며느리로 안 된다고 못 박으셨고요. 그게 가장 큰 이유기는 하네요. 뭐라고요? 지금 그 말은 그 재산 얻겠다고 나랑 일부러 결혼했다는 말이에요? 맞아. 당신이랑 결혼한 이유 그게 가장 커. 말 그대로 나랑 수민이 사이에 당신이 잠깐 끼어든 거지. 그러니까 합의 이혼해줘. 30평생 살다 이런 사기는 또 처음 들어봤습니다. 자기 부모 재산 물려받겠다고 엄한 사람을 유부녀로 만들어 놓고 이제는 이혼녀로 만들겠다니요. 이 두 년놈들이 작정하고 사람을 바보로 만들려는 모양이었어요. 이 사람들과 더 얘기를 하다가는 제가 미쳐버릴 것 같아서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어떻게 집까지 왔는지도 모르게 혼이 나가서 도착하니 저도 모르게 눈에서 눈물이 줄줄 흐르더군요. 맞선으로 남편을 만나던 순간부터 상간녀가 문화센터에 수강생으로 왔던 때까지 모든 일들이 파노라마처럼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마치 장기판의 장기말처럼 이들의 손에 놀아난 것 같은 배신감에 치가 떨렸어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일이라 충격은 한동안 가시질 않았습니다. 예정된 중요한 스케줄들을 소화하기는 했지만 대부분 일들은 몸이 안 좋다고 양해를 구하고 직원들에게 맡겼습니다. 남편 말대로 순순히 이혼을 빨리 해버리고 다시는 이 사람들을 보지 말아야 할지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도무지 판단을 할 수 없었어요. 이혼을 하자니 충격을 받으실 친정 부모님이 떠오르고 그렇다고 괘씸해서 이혼을 안 해주려니 제가 비참할 것 같고요. 혼란스러운 시기에도 백화점 문화센터에 강의를 갔더니 상간녀가 여전히 수업을 들으러 왔더군요. 주변 회원들에게 임신했다고 말하며 축하를 받고 있었어요. 제 앞에서 보란 듯이 애인이랑 곧 결혼할 것 같다고 말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말할 수 없는 비참함을 느꼈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제가 그들 사이에 끼어든 것 같은 더러운 기분이었죠. 외출하고 집에 돌아오자 거실 테이블 위에 아기 초음파 사진이 놓여져 있더라고요. 임신 5개월이야. 출산 준비도 해야 하고 태어난 아이를 혼외자로 만들 수는 없잖아? 당신이 그렇게 잔인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 현명한 판단하길 바래. 그리고 이혼 끝나기 전까지 이 집 써도 좋고 난 이번 주 내로 짐 싸서 수민이한테 갈 생각이야. 남편은 끝까지 잔인하게 합의 이혼을 요구하면서 이혼 서류를 놓고 가더군요. 쌍욕을 퍼부을 수도 있고 악다구니를 쓸 수도 있었지만 포기한 사람처럼 그런 에너지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 주 주말에 남편은 완전히 짐을 싸서 상간녀에게 갔나 보더라고요. 횡하니 비워진 흔적을 보고 저도 어느 정도 반포기 상태로 이혼을 해야겠다 결정한 상태였어요. 며칠 뒤 시아버지 생신이라 시댁을 갔습니다. 불편할 것 같아서 저녁 식사에 안 가고 싶었는데 남편이 한 짓이나 이혼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아서 일부러 갔어요. 준영이는 오늘 사업장에 급한 일 터졌다고 못 온다고 하더구나. 우리끼리 식사하자. 좋은 날 이런 얘기 하게 돼서 죄송해요. 하지만 오늘은 꼭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남편의 외도 사실, 상간녀 임신 이야기와 이혼 요구에 대해 시부모님께 사실대로 말씀드렸어요. 시아버지는 잠시 조용히 이야기를 들으시더니 좋은 날 내가 이런 얘기를 들어야겠냐며 역정을 내시고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반면 시어머니는 덤덤한 얼굴이시더라고요. 아마 남편이 시어머니에게는 미리 얘기를 한 모양이었어요. 안 그래도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많이 생각했었다. 그래서 준영이랑 언제 이혼할 거니? 생각 중이에요. 임신 5개월이라 하더구나. 손자라고 하고. 너도 알다시피 우리 집은 손이 귀한 집이라 아이를 포기할 수 없구나. 잘 생각해서 합의하고 너도 새 출발해야지. 시어머니는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빨리 이혼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결혼 촉이 그렇게 친근하게 다가와 주시고 챙겨주던 시어머니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어요. 같은 여자로서 안타까워서 하는 말이지만 결혼 생활 3년 동안 아이를 빨리 가졌어야지. 남자들은 자기 피부치에 얼마나 약한 존재인 줄 아니? 우리 준영의 문제가 아니라 너가 좀 더 적극적으로 임신을 하려고 했다면 일이 이렇게까진 되진 않았을 거다. 나는 그 수민인가 하는 애 며느리로 볼 생각도 없었고 너가 이 빌미를 준 거나 마찬가지야. 저를 은근히 생각해주는 척하면서 본인 아들 잘못이 아니라 제가 문제였다는 식으로 얘기하시더군요. 이 모든 사단을 남편과 상간녀가 꾸민 짓인데도 제가 빨리 임신을 못해서 이혼당하는 식으로 얘기하는 말에 남아있던 정남이가 다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이 가족들 모두를 가만둬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이전에 없었던 투지와 분노가 끌어올랐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에게 내가 왜 잘못했다는 얘기를 들어야 하며 왜 순순히 의견을 따라줘야 하는지 다시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비난받고 고통받아야 하는 사람들은 그들인데 제가 일방적으로 공격받는 기분이었죠. 그 길로 남편이 주고 간 합의 이혼 서류를 들고 정비센터로 갔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보는 앞에서 이혼 서류를 찢어버렸어요.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당신 나랑 이혼 안 하겠다는 거야? 내가 이런 말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이제 나도 부모님한테 재산 받았고 사업도 자리도 잡았고 살만한데 당신이랑 살겠냐고. 이혼하자 좀 제발. 나 당신이랑 이혼 안 하겠다고 한 적 없어. 그냥 순순히 합의 이혼 따위는 절대 안 하겠다는 거지. 이혼 소송할 거야? 당신이고 그 여자한테 받아야 할 건 받아야겠어. 그리고 우리 아버지한테 빌려간 돈 다시 돌려줘. 뭐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그만해. 뭐하러 미련하게 소송까지 해?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인 줄 알아? 제발 서로 번거롭게 하지 말자. 왜 안 부리던 고집을 부려? 그리고 당신 앞으로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명령하지 마. 그리고 내가 항상 잘못했다는 듯 말하는 투도 역겨우니까 더 이상 쓰지 말고. 잘못은 네가 했지 내가 했냐? 제가 폭발하듯 쏟아내는 말에 놀랐는지 멍하게 바라보는 남편을 두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더 이상 이 더러운 인간들과 연관된 곳에서 살 수 없어서 짐을 쌌습니다. 일단은 꽃집 창고에 짐을 옮겨두고
집을 구하기 전까지는 가게에 있는 방에서 지낼 생각이었죠. 돈에 환장한 사람들이니까 순순히 위자료나 빌린 돈을 줄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수소문을 해서 상간 이혼 전문 변호사를 고용했습니다. 그간 조금씩 모아온 카톡, 문자, 대화 녹취록, 사진 등을 증거로 확보해두고 남편에게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 소송, 상간녀에게도 위자료 청구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특히 친정아버지가 빌려준 2억을 돌려받은 부분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친정부모님께 어쩔 수 없이 모든 얘기를 해야 했어요. 처음 남편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남편은 꽤나 충격에 잠기시더군요. 그리고 이내 곧 엄청난 분노와 배신감을 느끼셨는지 이 족속들을 가만히 안 둔다고 난리셨어요. 저는 오히려 이제 덤덤히 현실을 받아들이는 수준까지 왔기에 우리가 흥분하고 감정적으로 대응할 필요는 없고 차분하게 법적으로 대응하고 받아낼 게 있으면 모두 받아내고 끝내면 된다고 설득했어요. 부모님도 침착하고 이성적으로 대응하는 제 모습에 도리어 놀라시더군요. 친정아버지 돈을 변제하라고 남편과 얘기를 다시 한번 나눴지만 합의가 안 됐습니다. 예상을 했던 부분이라서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별도로 신청했어요. 다행히 아버지에게 남편과 나눈 문자, 카톡 내용이 남아있었고 무엇보다 입금 내역이 증거가 되었기에 별 문제는 없었습니다. 10개월 동안 이혼 소송을 진행하면서 웃지 못할 해프닝도 일어났는데 이 불륜 커플이 소송 중에 결혼식을 올린 거였습니다. 한 달이 건너면 다 아는 좁은 창원 시내에서 소송 판결 전이라 중혼에 해당하는지도 모르고 멍청하게 식을 올렸던 거죠.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회자가 될 정도의 이야기였습니다. 아마 아이 호적 문제 때문에 어지간히 급했었나 싶기도 하고요. 이 일로 부정행위로 간주되어 상간녀와 남편의 위자료는 더 가중되었습니다. 그리고 소송도 제게 유리하게 돌아가게 되었고요. 상간녀는 제게 3,5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게 되었는데 억울했는지 항소를 제기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항소가 기각되고 그대로 확정이 되어서 빼도 박도 못하고 고스란히 돈을 지급하라는 명을 받았죠. 남편 같은 경우는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아파트와 부동산 재산에서 제 기여도가 인정됨에 따라 7대3 비율로 재산 분할하라는 판결이 나는 바람에 자신의 피땀 같은 돈 3억을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불어 위자료도 3천만 원 지급하게 됐고요. 친정아버지 돈을 강제 집행하게 되면서 알고 봤더니 2억은 남편의 사업자금으로 사용된 게 아니라 상간녀 사업자금으로 쓰여진 거였어요. 추악한 짓을 하는 사람들이 한 가지 일로 끝나지 않듯이 파도 악취가 나는 사실밖에 없더군요. 소송을 끝내고 나서는 기억 속에서 도려내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씩씩하게 싸우며 버티던 이혼 소송이 승소로 마무리되고 에너지가 소진이 되었는지 어느 날부터 불면증과 무기력증에 시달렸어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용기를 내어 정신과에 상담을 받으러 갔습니다. 검사 결과 중간 단계 우울증으로 진단받았어요. 항우울제 약을 권유받았고 꾸준한 운동 등 생활 속 치료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저 단기적으로 생각했던 우울증은 평생에 걸쳐 남을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치료가 필요하다고요. 친정 부모님은 이혼 소송이 마무리되고 나자 이런 악연을 내 딸에게 소개시켜줬다며 엄청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이미 일어난 일은 어쩔 수 없다고 앞으로 더 보란듯이 잘 살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차마 걱정하는 부모님께 불행했던 결혼과 이혼 때문에 정신과 상담을 받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었고요. 소송이 끝나고 이사를 갈까도 심각하게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제 고향을 떠나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음을 고쳐먹고 똥은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라 더러워서 피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 후 2년. 여전히 정신과를 정기적으로 다니기는 하지만 취미 운동도 시작하고 봉사활동 모임도 나가면서 우울증이 많이 호전되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트에 쇼핑을 갔다가 우연하게 상간녀를 봤습니다. 아이를 안고 옆에 일행이 있어서 아마 그 여자는 저를 못 봤던 것 같은데 저는 꽤 오랫동안 관찰할 수 있었죠. 분명 이혼 소송이 끝나고 전 남편과 상간녀는 결혼을 해서 가게를 다 정리하고 서울로 갔다는 얘기까지 들었어요. 저도 지난 2년간 창원 시내에서 안 마주치길래 그런가 보다 했었죠.
질긴 인연이기는 한지 마트에서 또 마주치다니 신경을 끄고 나가려는데 웬걸 일행으로 보이는 젊은 남자와 상간녀가 입맞춤을 나누는 거였어요. 저와 상관없는 사람들이었지만 갑자기 흥미진진해지더군요. 그러다가 아들 얼굴을 보는데 전 남편과 상간녀는 눈이 크고 이목구비가 큼직한데 반해 아기는 전형적인 동양의 실눈에 오밀조밀 섬세한 이목구비더군요. 마치 아기를 안고 있는 젊은 남자의 이목구비와 똑 닮아 있었죠. 그리고 마침 남자와 상간녀는 보란듯이 스킨십을 하고요. 마트를 나오면서 저도 모르게 깔깔거리는 히스테릭한 웃음이 나오더군요. 종국에는 주차장에서 사람들이 쳐다보던 말던 배꼽 잡고 웃었습니다. 여자의 촉이란 과학적인 증거 따위 없어도 어떨 때는 많은 것을 알게 하기도 하니까요. 그러고 나서 며칠 후 머리를 하러 단골 미용실을 예약하고 갔는데 하필이면 예전 시어머니가 머리를 하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몇 년간 평화롭게 살았는데 최근 들어 이 지구상에서 가장 보기 싫은 족속들이 하나둘씩 다시 마주치는 기분이었어요. 제가 잘못한 게 뭔가 싶어서 무시하고 자리에 앉았어요. 그제야 최 여사는 저를 발견했는지 흠흠거리며 아는 척을 하려 하더군요. 너는 오랜만에 봤는데 인사도 안 하니? 저희가 인사할 사이는 아니잖아요. 너 안 본 사이에 제법 맹랑해졌다. 말 가려하세요. 제가 아주머니한테 그런 말 들을 사람 아니잖아요. 뭐?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기고만장하니? 우리 아들 돈 그렇게 뜯어가고 나니까 속이 후련하디? 뜯어가다뇨. 제가 받은 정신적인 피해에 비하면 택도 없는 위자료일 뿐인데요. 아직 젊은 애가 돈독이 아주 올라서 명목이라는 명목은 다 덮어 씌워가지고 돈을 뺏어가고 정말 요즘 사람들은 무섭다니까. 아주머니, 불륜 저지르고 당당하게 이혼 요구하는 인간이 정상이에요? 사기 결혼으로 고소 안 한 걸 다행으로 하세요. 너 왜 말끝마다 아주머니라고 하니? 아주 기분 나빠. 그리고 우리 아들이 정상이 아니라는 얘기니? 그러는 임신 못하는 너는 정상이고? 아직 혼자 살지? 충분히 젊은데 재혼도 하고 그러지. 없어 보이게. 최 여사의 말이 끝나자마자 다수의 미용실 직원들을 포함해서 미용실 안이 고요해지더군요. 전 시어머니는 자신들의 잘못 따위는 생각도 못하고 제가 자기 아들 돈 뜯어갔다고 생각하는 무개념 철면피 같은 인간이었어요. 오랜만에 봤는데도 여전히 선을 넘더라고요. 남의 인생에 간섭 따위 하고 싶지 않았지만 저를 쪽팔리게 하려고 도발하는 모습을 보니 사뿐히 지르밟고 싶어지지 뭐예요? 며느님 창원 왔던데 아세요? 이번에 집안 행사 때문에 잠깐 왔는데 너가 무슨 상관이야? 아직도 그쪽에 피해의식이 있니? 며느님 간수 잘하셔야겠던데요? 그 좁은 마트 안에서 웬 젊은 남자랑 눈 돌아서 훤한 대낮에 뽀뽀나 하고 있고 그 정도면 바람인가 발정인가 모르겠네요. 뭐라고? 이게 어디서 말 함부로 하고 있어? 남의 며느리한테? 며느님과 스킨십 하던 그 남자 되게 귀한 손주랑 똑 닮아 있던데 아이 태어나고 나서 이상한 거 못 느끼셨어요? 어떻게 애가 부모 둘 다 안 닮을 수가 있죠? 뭐? 아무리 그래도 너도 막장이다. 어떻게 애를 가지고 모함하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세요, 아주머니. 손자한테 진짜 정이 가던가요? 본인이 훨씬 더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아니 저게 잘 살고 있는 집에 헛소리를 짓거리고 가만 안 둬 그냥. 저는 그 말을 끝으로 무시해버리고 바로 미용실에서 나왔습니다. 저도 그저 심중으로 얘기를 한 거였지만 말을 할수록 그럴듯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미처 몰랐습니다. 제 한마디가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요. 몇 달이 지나 그날의 일들은 잊고 지냈어요. 꽃집 문을 열자마자 직원들에게 가게를 맡기고 사무실에서 볼일을 보고 있는데 직원 한 명이 손님이 찾아왔다 하더군요. 미리 약속을 한 사람이 없는데 싶었지만 사무실로 모시라고 했죠.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전 남편이었습니다. 당신이 여기 무슨 일이야? 왜 왔어 여길? 확인할 게 있어서. 우리가 할 말이 남았던가?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빨리 하고 나가줘. 2달 전에 미용실에서 엄마 만났다며. 응, 그랬지. 왜? 당신 무혁이가 나랑 안 닮았다고. 마트에서 수민이랑 어떤 남자가 스킨십 하는 거 봤는데 그 남자랑 무혁이 닮아 보였다고 했다고. 그 길로 엄마가 친자 검사하셨어. 그런데 내 친자가 아닐 확률이 99.7% 나왔더라고. 혹시 이 사진 속 남자가
당신이 마트에서 수민이랑 같이 있는 거 봤다는 사람이야? 전 남편은 사진을 제게 보여주며 확인해 보라고 했어요. 마트에서 봤던 그 젊은 남자더군요. 저는 그 남자가 맞다고 했죠. 상간남이었던 모양이야. 8살 연하라는데 아마도 그 남자가 아이 친부겠지 싶어. 그래? 그렇구나. 그런데 왜 이 얘기를 나한테 와서 해? 내가 알아야 할 일이던가? 너가 그 남자와 수민이가 같이 있던 걸 봤었고 그걸 엄마한테 얘기했잖아. 이 일에 책임이 있지. 뭐? 책임? 단어 선택 잘못한 거 아니야? 당신 집안 내력인가 봐. 왜 맨날 남 탓을 해? 지금 이 이야기를 하면서 싸우던 대화를 하던 할 상대는 내가 아니라 당신 현재 와이프라고. 전 와이프가 아니라. 알아. 이미 이 부분에서 대판 싸우고 곧 3자 대면도 할 거야. 친자 검사도 다시 하고. 내가 그 사람 사진 확인했으니까 이제 가. 그리고 다시는 오지 마 좀. 당신도 나랑 이혼할 때 수민이 존재 알고 했을 때 이런 기분이었어? 비참하고 지옥에 떨어진 기분 말이야. 시간이 지나서 잘은 기억 안 나. 그런데 당신을 좋아하고 사랑해서 뺏겼다는 그런 생각은 안 들었고 그냥 날 호구 등신 취급한 거에 대한 분노나 배신감 정도랄까? 나 정신과 의사 아니고. 당신도 참 뻔뻔하다. 어떻게 이 문제를 나한테 상의할 수가 있니? 나 일해야 해. 가줘. 전 남편은 머뭇거리면서 할 말이 남은 듯 보였으나 제가 상관할 일이 아니었으므로 무시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후로 정기적으로 전 남편이 가게를 찾아오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이혼 소송 중이고 상간남의 친자임을 확인했다. 너도 이혼 소송일 때 이렇게 힘들었냐 등 말도 안 되는 핑계를 가지고 오더군요. 가게 문을 닫을 수도 없고 정말 난감했습니다. 나 사실은 당신이랑 이혼하고 나서 당신 생각이 많이 났었어. 정말 미안했어. 진이야, 우리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하루는 술을 마시고 왔는지 동공이 살짝 풀린 채로 찾아와서 저를 못 잊겠다고 다시 시작하자는 궤변을 늘어놓더라고요. 마음 같아서는 경찰을 불러 끌어내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이보세요, 김준영 씨. 뭔가 착각하시나 본데요. 나는 그럴 마음이 요만큼도 없어요. 나는 당신들 가족한테 하도 시달려서 정신과 치료도 받은 사람이야. 내가 돌았니? 다시 지옥으로 걸어가게? 일단 직원들에게 부탁해서 전 남편을 끌어내고 가게 입구에 소금도 왕창 뿌렸더랬죠. 아무리 생각해도 전 남편이 정신병이 있는 사람인가 싶었어요. 아직 그 여자랑 부부이면서 나에게 다시 시작하자니 나보고 이제는 상간녀가 되라는 건가 싶어 어이가 없었어요. 또 전 남편이 가게에 찾아올 때는 직원들에게 제가 출장 중이라고 하라고 시켰어요. 그런데 몇 주 지나자 약발이 떨어졌는지 사무실로 막 밀고 들어오더라고요. 나 마지막으로 말할게. 다음에 또 이렇게 막무가내로 들어오고 찾아오면 법적으로 해결하고 경찰도 부를 거야. 당신이랑 다시 시작할 일은 없어. 꿈도 꾸지 마. 내가 여전히 만만하니? 난 당신하고 이렇게 얼굴 보고 대화하는 것도 싫고 당신 가족들도 다 꼴 보기 싫어. 제발 내 인생에서 꺼져줘. 진이야, 제발. 내가 이렇게 무릎 꿇고 사죄할게. 너한테 상처 준 거 진짜 미안해. 이렇게 아프고 힘들 줄 몰랐어. 당신도 당해보니까 내 맘 알겠어? 그러니 인생 똑바로 살아. 남의 눈에 눈물 나면 당신 눈에는 피눈물 나는 거야. 그리고 이제 와서 사과하고 정상인인 척 하지 말아줄래? 결국 그날 경찰을 불러 전 남편을 끌어내고 나서야 지긋지긋한 만남이 끝이 났습니다. 전 남편은 끝까지 진상인 게 전 여자친구 혹은 전 부인을 만만하고 쉽게 생각하는 나쁜 남자의 습성,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던 거였죠. 끝까지 내가 왜 이런 더러운 꼴을 봐야 하나 싶었지만 싫어하는 마음을 품는 것조차 아깝게 느껴졌어요. 상간녀와 전 남편은 끝내 합의 이혼을 했다고 하더군요. 그러고 나서 전 남편이 폐인이 됐다더라는 소문도 돌고요. 알고 싶지도 않았지만 좁은 동네에서 카더라 소문은 왜 그렇게 쉽게 퍼지는지 아직도 의문입니다. 저는 꽃집 프랜차이즈 사업을 경상도 권역으로 넓히면서 부산으로 본사를 이전시켰습니다. 현재는 창원과 부산을 오가면서 일을 하고 있는 중이죠. 사업을 하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보면 가끔 예전 남편이나 시댁 사람들 같은 후한무치 유형의 사람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어리고 순진하기만 했던 시절에는 어리숙하게 당했지만 지금은 단호하게 손절을 하는 편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틈을 주면 안 된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제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에게는 인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살면서 그것만큼 큰 복이 없더라고요. 건강과 행복이 깃드시길 바라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